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18년 4월 18일 일본 도쿄 고토구의 한 23살의 사무직 여성이 자신이 임대한 아파트에서 미스터리하게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내부와 주변의 모든 CCTV와 아파트의 모든 입주자의 집을 수색했지만 그녀의 행적을 찾을 수 없어 결국 그녀가 아파트를 떠나지 않았고 자기 집에서 기이하게 사라졌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그녀의 사건이 보도되자 곧 일본 사회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며 사람들은 이 사건을 강동 아파트 미스터리 사건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 여성, 그녀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건 어떻게 된 걸까요? 우선 2008년 4월 18일로 돌아가 봅시다. 실종된 여직원의 이름은 히가시 조리카이며 나가노 시의 세자매의 가정에서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사건 발생 1년 전인 2007년 3월에 도쿄 근교의 한 여대의 영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세자매가 모두 도쿄에서 학교를 다녀 그들은 같이 지냈었는데요. 그러다 여동생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시조리카와 언니는 살던 곳에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2008년 3월 1일 시조리카와 언니 히가시 시로에미는 도쿄 고토구에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하였습니다. 그 아파트를 선택한 이유는 건물에 CCTV가 가장 잘 설치되었기 때문인데요. 평상시 두 자매만 집에 있어 안전을 고려하여 그곳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한 곳으로 선택한 곳이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08년 4월 18일 금요일 아침 7시 45분 언니가 일어났을 때 여동생 시조리카는 이미 부엌에서 두 사람의 점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조리카는 언니에게 오늘 감자전 했는데 언니 건 먼저 준비했어 라고 말하며 본인의 도시락을 파란색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8시 20분 시조리카가 외출 준비를 마치고 집을 떠나려고 하자 언니가 전철이 멈춰 제 시간에 출발하지 못하면 잊지 말고 문자 보내줘 라고 하자 시조리카는 알겠다고 하며 집 문을 나섰습니다. 두 자매의 사이가 좋고 또 같이 살고 있어 그녀들은 매일 상대방에게 자신의 동성을 서로 알렸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시조리카는 저녁 19시 30분쯤에 언니에게 집에 도착했어 라고 문자를 보내 언니는 알았어 라고 대답했었습니다. 어느덧 저녁 20시 30분이 되어 언니도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러다 집 문 앞에 도착하자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의 문은 열려있고 현관에는 동생 시조리카가 그날 신었던 장화가 놓여 있었고 점심 도시락을 담은 파란색 주머니도 현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분명 시조리카가 집으로 돌아온 게 맞는데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언니는 시조리카가 급한 일로 잠시 외출한 게 아닌가 싶었지만 집에서 거의 1시간을 기다리며 시조리카에게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하였지만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걱정하게 된 언니는 아파트 밖으로 나가 동생을 다시 찾아봤지만 여전히 그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다시 아파트로 돌아와 문 열려고 했을 때 갑자기 현관에 있는 잡지에서 빨간색 자국 몇 방울이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더욱 불안해하며 다시 한번 집안 곳곳을 확인하다 부엌에 날카로운 도구 하나가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건이 반으로 잘려져 있었는데 그중 절반은 없어졌습니다. 이에 언니는 깜짝 놀라 바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는데요. 경찰은 10여 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여 그녀의 집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현관에서 소량의 붉은 흔적과 제3자의 지문을 채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조리카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현관에서 피해당하고 밖으로 끌려간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남겨진 흔적에 따라 범인이 아무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는데요. 경찰은 아파트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출입구에 있는 CCTV를 모두 확보하여 확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시조리카가 누구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CTV에 찍힌 장면은 시조리카가 집으로 돌아갈 때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그녀가 아직 아파트에 있다고 판단하여 그날 저녁 22시쯤부터
아파트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집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거주자에게 사건 발생할 때 이상한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수상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였습니다. 시조리카와 언니는 아파트에서 제일 높이 있는 916호실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아파트는 사건 발생하기 1년 전에 완공되어 입주율이 아주 낮았었는데요. 9층에는 시조리카 자매가 살고 있는 916호실 외에 914와 918호만 입주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경찰은 914호실의 남성 거주자 스즈키를 신문했는데 그는 자신이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거나 듣지 못했다고 말했고, 그리고 918호실에 거주하고 있는 호시마는 그 당시 집에 없었습니다. 그 아파트의 3분의 1의 방이 비어 있어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는 많지는 않아 이날 밤 경찰은 결국 유용한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4월 19일, 다음 날의 경찰은 아파트 내 모든 거주자의 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의 지문을 무작위로 채취하여 검사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지문과 일치한 사람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두 자매의 인간관계는 무척이나 단순하고 누구와 원한도 없었는데 시조리카가 납치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건이 계속하여 해결이 안 돼 사회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며 사람들은 이런저런 추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설마 시조리카가 갑자기 행방불명된 걸까요? 일본에는 보통 인구가 희박한 산림에서 사람이 종종 행방불명하게 되었는데 이처럼 주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건 아주 드물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시조리카가 이미 큰일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을 거로 추측하였습니다. 그러다 한 달 뒤인 5월 24일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처음 경찰이 거주자의 지문을 채취할 때 한 사람에 대해 의심이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는 사건 당일에 공교롭게도 부식성 화학물질을 접하게 되어 모든 지문이 아주 흐린 상태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918호실에 거주하고 있는 남자 호시마였습니다. 그도 사건 당일 집에 없었던 이웃이었는데요. 경찰은 한 달이 지나 그의 지문이 회복되었을 거로 생각해 호시마에게 통보 없이 그를 찾아가 검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경찰은 호시마의 지문을 채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지문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과 일치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918호 거주자인 호시마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여 다음날 인가침입 혐의로 그를 긴급 체포하였습니다. 호시마 다카토쿠는 사건 당시 33세인 남자였는데요. 그는 시조리카 자매가 이사 오기 3주 전인 2월 9일의 아파트로 이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과 시조리카의 집 사이에는 빈집이 하나 있었는데요. 경찰은 5월 25일 호시마를 체포하고 그의 집을 수사하기 시작했는데 욕실과 방 안에서 소량의 붉은 흔적을 채취하게 되었습니다. 법의학 감식을 거쳐 바로 한 달 전에 실종된 시조리카의 DNA와 일치하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그녀가 이미 숨졌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는데요. 추후의 조사에 호시마는 시조리카와 친분이 없다고 하며 범행 동기는 단지 본인의 성욕을 만족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사실 그는 오래전부터 마음에 드는 여성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옆집에 두 자매가 거주하게 되어 그는 1주 동안 자매를 감시하다가 결국 여동생 시조리카를 자신의 첫 번째 목표로 삼았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호시마를 체포했을 때 경찰은 그의 방에서 시조리카를 찾지 못하였는데요. 그럼 그가 본인의 성욕을 만족시키려고 그녀를 납치했는데 왜 그의 방에는 피해자가 없었을까요? 그녀는 어디에 숨겨졌을까요? 조사가 진행되며 사건의 과정도 점차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4월 18일 저녁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봅시다. 4월 18일 오후 19시 30분 시조리카가 언니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아파트 문을 열고 현관에 들어서자 옆집 918호실에 사는 호시마가 기회를 기다렸다가 그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시조리카를 통제한 후 그녀의 방에 있는 핑크색 추리링으로 그녀의 머리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반으로 잘라 절반의 천으로 그녀의 손을 묶은 후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호시마는 시조리카와 강제로 관계를 맺으려 했지만 그녀가 거세게 저항하여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날 밤 22시 20분쯤에 호시마의 초인종이 울리게 되었는데 호시마는 도어 스코프를 통해 문 앞에 서 있는 경찰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경찰이 찾아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호시마는 매우 당황해하며 집에 없는 척하며 경찰 조사를 피했습니다. 20분 뒤 호시마는 편의점으로 가는 척하며 복도에서 조사하고 있는 경찰에게 일부러 접근해 그들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기도 전에 경찰이 먼저 그에게 다가가 그 중에 한 여자가 실종되었는데 혹시 예간에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호시마는 경찰이 이미 히조리카를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 본인의 범행이 들킬까봐 두려워 그는 끔찍한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경찰과 몇 마디를 나눈 후 자기 집으로 돌아가 본인의 계획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시마는 그날 밤 바로 시조리카의 목숨을 끊고 그녀를 도망낸 뒤 냉장고와 침대 밑에 종이상자에 각각 숨겼습니다. 이때 집에서 여동생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던 언니는 시조리카가 가까이에 있는 곳에서 숨지게 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4월 19일 다음날의 경찰은 아파트의 모든 집안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호시마의 방에는 종이 박스가 아주 많이 쌓여 있었는데요. 경찰은 그 박스들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호시마의 집을 수사하게 되었을 때 호시마가 적극적으로 종이 박스를 개봉하여 경찰에게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또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경찰은 그에 대해 의문점이 없어 그의 집 천장과 일부 종이 박스를 간단히 확인한 후 그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호시마의 지문을 채취했는데 그가 전날 밤 부식성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지문이 거의 사라지게 되어 지문 채취에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그는 경찰의 관심을 끌게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호시마는 본인의 범행을 숨기려고 뒤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시조리카의 실종 사건으로 매일 수많은 매체의 기자들이 아파트 앞에 모였는데요. 호시마는 무슨 이유인지 인터뷰를 열정적으로 받았습니다. 심지어 미소를 지으며 아주 부드러운 말투로 마치 본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처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시조리카의 가족은 그녀가 숨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아주 슬퍼하며 검찰과 같이 판사에게 범인에 대해 극형 선고를 요청하였습니다. 사실 호시마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증거가 충분하여 부인할 수 없지만 호시마의 변호인은 호시마가 시조리카를 해쳤을 때 사용하는 범행 도구가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 피해자 집에 있는 도구이므로 이번의 사건은 계획이 아닌 충동적인 행동이어서 극형은 너무 과하다며 무기징역으로 처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측은 또 호시마가 이런 끔찍한 짓을 하게 된 건 그의 가정환경과 어릴 적에 겪은 일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호시마는 1975년 오카야마의 4인 가족에서 태어났고 부모 외에 여동생 한 명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회계법인을 운영하고 있어 어릴 때 가정환경이 매우 좋았는데요. 그리고 호시마의 아버지는 아들 호시마를 엄격하게 키워왔습니다. 호시마가 2살 때쯤 그의 허벅지는 사고로 심한 화상을 입게 되어 흉터가 남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 흉터 때문에 호시마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본인의 고민을 아버지께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의 성격이 너무 연약하다며 그로부터 아들에게 반바지만 입게 하며 그가 자신의 부족함을 용감하게 직면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호시마는 더 많은 학우의 비웃음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호시마는 점차 심각한 심리적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열등감에 휩싸인 호시마는 한 번도 여자아이와 사귀어 본 적이 없으며 여성에 대한 인식은 전부 만화나 게임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생각도 비뚤어지며 환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그의 인터넷 검색 기록에서 사람을 무섭게 한 키워드를 대량으로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오카야마의 현립고등학교에서 정보처리학과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대형 모바일 게임 제작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프로그래머가 아닌 게임센터의 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에 호시마는 아주 불만해하며 사직을 선택하였는데요. 그리고 얼마 안 돼 호시마는 컴퓨터 관련 회사에 입사하여 박연 프로그래머가 되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능력으로 한 달에 50만엔 약 460만 원의 수입을 올렸는데요. 사건 발생 이후 호시마의 동료들은 그가 말수가 적었지만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보여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2009년 1월 13일 도쿄 지방법원에서 시조리카의 사건에 대해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호시마에게 5가지 혐의로 기소하였는데요. 1월 26일 첫 재판에서 호시마는 극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호시마의 변호인은 항소하며 전과가 있는 죄수만 극형을 선고받았다며 또 호시마가 초범이고 범행을 저지른 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으며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이기에 극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처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월 18일 지방검찰청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호시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사와 피해자 가족들은 이 결과에 아주 불만해하여 2009년 6월 11일에 도쿄 고등법원에 재항소했습니다. 그러다 9월 10일 도쿄 고등법원에서 2차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여 호시마는 결국 무기징역으로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인간 사회에는 항상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악심을 품은 혹은 범행을 저지른 위험한 사람들에게 교육 그리고 징계하여 그들이 더 이상 나쁜 짓을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본인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 문 앞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집으로 들어가 대문을 닫기 전까지 고개를 숙여 핸드폰만 보지 말고 자신을 미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주소도 집번호까지 쓰지 말고 보안시설이 잘 갖춰진 동네에서 거주하며 본인이 혼자 산다는 걸 남에게 드러내지 마십시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